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어서 경제성장과 정치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국에서 1950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2차 대전 직후는 당연히 경제 붕괴였겠죠. 전쟁에서 패배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곧바로 복귀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6.25 전쟁 덕분이었어요. 6.25 전쟁 때 후방에서 군소물자를 만들어내는 담당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거를 많이 팔아가지고 뭐 모자도 팔고 뭐 무기도 팔고 뭐 했겠죠? 그런 걸 팔면서 다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55년부터 73년까지는 매년 10% 이상씩 고도 성장을 하게 돼요. 그걸 보여주는 상징은 1964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는 1955년부터는 이제 자유당과 민주당 그리고 사회당 대결 구도로 가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사회당은 약간 그 말 그대로 사회주의 계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자민당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민당은 이후에 권력을 얻게 되면서 전체 의석수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여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무려 55년간 계속해서 이 구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55년 체제라고 불러요. 특히 이 자민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민당 체제 하에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1970년대에 가게 되면은 경제가 꺾이게 되는데요. 그건 세계적으로 있었던 제1, 2차 석유 파동 때문이에요. 1차는 1973년 그리고 2차는 1979년에 생겼는데요. 석유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당연히 상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건이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위기였지만 일본은 특유의 기술이 많았어요. 뭐 소니라든지 캐논이라든지 있잖아요. 그걸 덕분에 이제 극복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198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이 이 무역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뭐라 해야 되죠? 보호 무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 우리 일본도 무역하는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폭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엔화가 너무 비싸지니까 일본 정부가 금리를 대폭 인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가 굉장히 싸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버블 경제, 거품 경제라고 해요. 이게 1980년도부터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거든요. 점점점. 이제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인하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출을 받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 비싸져요. 그러다가 90년대 초에 딱 꺾이게 됩니다. 그게 딱 꺾여요.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서 일본이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었죠. 자, 정치를 다시 살펴보면은 이 자민당이 계속해서 권력을 오래 갖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록히드 사건인데요. 록히드는 미국의 군소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일본이나 뭐 다른 정부들한테 이 군소물자들을 팔기 위해서 로비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뇌물을 많이 받는 일이 터지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 자민당이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1990년 초에
거품 경제가 빠지게 되면서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 확 약화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약화가 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사회주의도 약해져요. 그러면서 사회당도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3년 총선에서는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형성이 되면서 여러 그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정권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55년 체제가 처음으로 붕괴됩니다. 자민당이 처음으로 과반을 차지를 못해요. 그러다 2009년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처음으로 또 여야가 바뀌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다시 자민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9년에 민주당이 한번 정권을 차지했지만 국민들의 기대만큼 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민당 정부로 가게 되었고, 그때 이제 총리가 아베인데, 아베 같은 경우에는 국가주의 체제와 그리고 일본도 언제든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조를 가진 정부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의 역사 갈등이 또 굉장히 심했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은 먼저 50년대에는 농지개혁을 실현을 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모든 농민들한테 땅을 배분을 해주려고 했고요. 미국한테 원조를 받는 원조 경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남는 농산물이죠. 잉여 농산물을 우리 한국에게 전달을 해줘서 그 자금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거예요. 이때 쌀과 설탕, 면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잉여 농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산업, 모두 다 하얀색이기 때문에 삼백산업이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이때 발전했던 게 CJ 제일제당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쌀이랑 설탕이랑 면화를 받아가지고 기업한테 줘. 그러면 이제 기업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줘. 그러면 이제 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건데, 그 돈이 바로 대충자금이라는 거거든요. 이 대충자금은 근데 미국이 이 농산물들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이 떨어져야 또 돈을 쓸 수 있어요. 이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수물자를 사는데 이 돈을 쓰게 합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군수물자요. 그러니까 막 품질도 그닥 좋지도 않은데 비싸게 이런 군수품들을 사야 됐던 것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때가 현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삼백산업 덕분에 우리 경제가 다시 재건이 될 수 있었던 건 맞는데 5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게 차관으로 바뀌어요. 빌려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승만 정부도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1960년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수출 주도형 경제를 이룩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비재, 뭐 가발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수출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만들었죠. 근데 수출 주도형 경제가 문제인 점은 수출이 잘 안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내수가 탄탄하지 않으면 항상 그 외부의 요인 때문에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삼선 개헌을 통해서 한 번 더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다. 19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소비재 공업이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타겟을 중화학 공업으로 돌리게 돼요. 근데 중화학 공업 하는 거 좋은데 2차 석유 파동이 터지게 되면서 공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서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 유신헌법을 선포를 해서 독재 정치를 강화시켰죠. 1972년도에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박정희 정부의 독재를 비판하는 여론들이 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이나 시민은 그거에 굴하지 않았죠. 민주화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의 부장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면서 이제 끝나게 되었고, 박정희 정부가 끝나게 되었고, 그 권력을 누가 잡게 되냐면 신군부가 잡게 되죠. 전두환과 노태우. 그게 바로 12.12 사태입니다. 자,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거에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사회 전반에 민주화 운동이 확산됩니다. 그러다가 1987년 박종철 서울대 학생이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고, 모든 국민들이 한 표씩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1980년대 경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인데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3조 호황이 지속이 되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경제가 쭉쭉 성장할 수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빨리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달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북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농업 집단화 사건을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이룩하려고 했죠. 그리고 반대파는 다 제거를 하는 8.월 종파 사건도 일으켰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일성 독재 체제가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 김일성이 만든 건데 이거를 이제 유일한 이론으로 삼게 되면서 다른 거는 발설하지 못하게끔 통제를 했어요. 그리고 유신헌법과 비슷하게 이 북한에서도 독재를 위해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둘이가 굉장히 닮아있지 않나요? 아마 김일성과 박정희는 목적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독재를 이루기 위해서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헌법 만들어가지고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보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독재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세습이 되는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난으로 2000년대에는 남북 대화와 경제 교류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다시 중단이 된 상태이죠. 그 다음 중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도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데요. 1950년대에는 이제 마오쩌둥이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실시를 했죠.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따랐고, 토지개혁과 농업 집단화, 그리고 기업을 국유화시키면서 통제 경제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마오쩌둥이 경제정책을 내세웠던 게 대약진 운동인데요. 1958년도부터 60년 초까지 이루어지는데 정확하게 언제 끝난지가 조금 애매해서 쌤이 60초로 해놨어요. 먼저 농업 생산을 강화시키자. 그 다음에 인민공사예요. 인민공사를 조직을 하고 공동 생산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래식 용광로를 설치를 해서 철강 증산을 시도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철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이렇게 석탄을 캐가지고 뭔가 철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거에 비해,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적은 철밖에 얻을 수가 없었대요. 한마디로 완전 실패였다는 거죠. 대약진 운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당시 간부로 있었던 유사오치 같은 사람들은 이거 조금 힘들다, 경제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마오쩌둥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문화 대혁명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1966년부터 76년, 완전 10년간 이루어진 대암흑기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시 마오쩌둥은 홍위병이라는 학생 출신의 그런 자기의 그런 사상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어요. 한 10대 중반부터 10대 후반 요 정도 되는 어린 학생들을 동원을 해서 자기의 사상을 완전히 동기화시켰다고 할까요? 완전 강요하고 세뇌당하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 홍위병에 가입한 학생이 엄청 많았어요. 1,300만 명인가? 근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조금 더 자신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가거나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식인들. 이 지식인들 중에서 자기한테 협조를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협조 안 한다고 이렇게 목에다가 걸어놓고 막 비판하고 비판을 넘어서서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마오쩌둥 보이죠? 한마디로 마오쩌둥을 우상화하고 거의 뭐 신처럼 받들고 다른 사상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이단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묵살을 시키는 그런 경직된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 문화까지도 문제다 라고 하면서 유교부터 해서 뭐 불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종교들 마저 유적지들 마저 다 파괴를 하면서 모든 걸 없애버려요. 근데 그게 바로 문화 대혁명이라는 사건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고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오쩌둥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하면서 겨우 끝났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마오쩌둥을 이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입니다. 덩샤오핑은 이렇게 문화대혁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기존의 노선하고 다른 노선으로 가게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사람들, 우리 중국만 잘 살면 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4대 현대화 노선을 주장을 하죠.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을 현대화시키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이 사회주의 체제를 약간은 버리고 경제에서는 시장 개방을 하면서 외교뿐만 아니라 무역도 하자. 다른 나라들이랑 그런 입장 변화가 생기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선전이나 상하이 같은 지역들은 경제 특구로 만들면서 이 지역을 시찰하기도 하는데 그걸 우리는 남순 강화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서양의 여러 가지 경제들이 중국에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햄버거 가게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맥도날드가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맥도날드가 들어와서 햄버거만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매장 안에는 여러 가지 막 팝송도 들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팝송을 들으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대. 그러면 우리도 정치를 민주주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天安門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天安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정부는 탱크를 들고 오죠. 그러면서 무자비하게 모든 시민들을 학살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 확 꺾이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상天安門 사건은 지금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거론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 아닐까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이완은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후에 장제스가 이동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역시 장제스도 독재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계엄 통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긴축 재정을 실시를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국내 시장을 개발했고 경공업 위주 수입 대체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내수를 살리는 일에 신경을 썼다. 그 다음에 농지개혁했다. 그 다음 경제개발 4개년 계획을 통해서 각 분야에서 중요한 산업들을 육성하는 일도 했네요. 그러면서 수출을 많이 시키는 수출 촉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물론 물론 이렇게 되면서 경제 성장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아시아의 작은 용이라는 별명도 붙여지게 되었죠. 이렇게 되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건이 가오슝 사건, 메이리다오 사건인데요. 메이리다오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더 정치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가오슝 시에서 일어나서 가오슝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때 타이완 정부는 민주화를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오히려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에는 결국 계엄령을 해제하고 총통 직성제와 당을 여러 개 만드는 다당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메이리다오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 천수이벤이 2000년대에는 처음으로 총통으로 당선이 되면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타이완은 해방 이후에 경제도 많이 성장했고 정치 면에서도 발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결국에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토지 개혁과 농업 집단화를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이룩했고 또 한편으로는 캄보디아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했고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80년대부터 쓰게 되면서 베트남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도이머이 정책이라는 걸 실시를 해요. 이 도이머이 정책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을 하고 혼합경제를 실시를 해서 국유와 사유의 기업이 모두 함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에 투자를 계속해서 한 결과 1989년에 식량난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97년에는 세계 3대 쌀 수출국 쌀국수가 생각이 나네요. 쌀 수출국이 되면서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는 나라가 베트남이고 현재 한국의 무역 대상 중에 1등이 바로 이 베트남이죠.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까지 해가지고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